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말 그대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은 최고 12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12월에 내린 눈으로는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날씨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명동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눈이 그쳤습니까? 네, 눈은 오늘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두 그친 상태인데요. 현재는 작은 빗방울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인천,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폭설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한때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서울은 최대 12.2cm, 인천 강화 10.6cm, 대관령 12.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적설량은 12월 기준으로 18.3cm가 쌓였던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또 눈 예보가 있습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소폭의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으로 관측됐는데요. 눈은 대부분 강원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또 강원 내륙에는 8cm, 충북과 전북에도 3cm 정도 눈이 내릴 걸로 예측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는 5에서 10mm 내외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눈이 쌓인 지역은 차를 운전하실 때 도로 위 살얼음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두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모처럼 쌓인 눈에 어린이들은 썰매를 타고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눈을 치우느라 하루 종일 바빴고 운전을 할 때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눈길 안전운전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상반된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언덕에서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눈썰매도 타고 얘랑 같이 눈싸움도 타고 썰매 같이 둘이서 탄 게 재밌었어요. 자기 키만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느라 즐겁기만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누나랑 같이 소원도 빌렸어요. 학생들은 잠시 공부 걱정을 잊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이뻐서 사진 찍기 좋고 눈이 오니까 좋아요. 반면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설 소금을 실은 트럭이 끊임없이 도로를 오가지만 골목골목을 전부 녹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열선이 깔린 길은 뛰어서 내려와도 될 정도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기조차 힘듭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바퀴가 계속 헛돌아 애를 먹습니다. 열선이 안 까인 곳은 차례든가 이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90살 할머니까지 나서 눈삽으로 눈을 치웁니다. 참 힘들어. 여기 살기가 엄청 힘들어. 지금 90 먹어가지고 눈치게 생겼어. 서울 시내 곳곳에선 눈길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직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긴 했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결과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빈손으로 끝난 회동 분위기부터 전해드립니다. 한방눈 속 5분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하자 서둘러 맞이합니다. 이 검사 독재 정권의 이 폭압적인 일부 지지자들의 고성 비판은 직접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씨 그러지 마세요. 식당에 들어선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러게. 갑자기 길이 많이 막히네요. 배석자 없이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동 이후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바라보며 당에 남아달라 부탁했지만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탈당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 내내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놓고 각자의 입장만 계속 반복해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당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 따라서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3의 중재안이나 다음 만남에 대한 기약도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이번 회동이 탈당과 만류에 대한 각자의 면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분열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창당 출정식 격인 행사를 합니다. 비명계 그룹도 다음 달 초반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야당 내부 사정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모레 새해를 맞아 지지자 100여 명과 행주산성에서 신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양당 정치의 종식과 새로운 미래의 길에 대한 메시지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한 만큼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는 신당 창당합니까? 확실히? 저는 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낙연 신당은 1월 초 창당 선언 이후 중순 발기인 대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엔 출범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원내 비명계 그룹 원칙과 상식도 내달 초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1월 둘째 주까지 통합 비대위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에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라 폐기 처리해야 할 때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가 연일 단합과 통합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결국 현역 의원들의 탈당 규모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해 첫 주부터 전국을 도는 순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돌 예정인데 임기 초반부터 지지세를 다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 소식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는 2일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전과 대구 지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4일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광주시당과 충북도당에 신년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5일엔 경기도, 8일엔 강원도 일정이 잡혔습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3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가 예정됐는데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대면으로 이재명 대표까지 3명이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한 위원장은 당 조직 개편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근차근 아마 당직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겁니다. 추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인재영입위원장과 두 부총장, 수석 대변인 등 인선이 남았는데 당내에선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가장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당원 당규가 규정한 내달 10일까지 공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다음 주 위원장 발표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현직 검사 2명이 총선 출마를 노리고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징계성 인사조치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황운하 의원의 선례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고향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됩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문자를 보낸 이는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였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지난 28일 검사장 경고 조치를 총장에 권고하자 김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경남 창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SNS에 출판 기념회 홍보와 함께 결심은 쉬웠고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 고검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검은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광주 고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막기는 힘듭니다. 지난 총선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표가 수리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 선례 때문입니다. 2021년 대법원은 황 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표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수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사람의 눈과 손에 의존하기로 한 겁니다. 왜 도입하는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모든 투표용지를 사람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선관위는 모아놓은 투표지를 분류기에 넣습니다. 분류기는 광학 센서로 빨간 기표 도장을 인식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나눕니다. 이 후보별 표수는 사실상 이때 계산이 거의 다 끝납니다. 이후에는 검표를 위해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에 넣습니다. 개수기는 은행에서 쓰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투표지를 한 장씩 떨어뜨리면 사무원들이 다른 후보의 투표지나 또 무효표가 섞여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부터는 개수기 검토 전에 사무원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수검표를 도입하는 건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겠죠? 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 통합에도 방해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것도 이번 수검표 도입의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혹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개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선관위는 수검표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또 개표 결과 발표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이른 시간에 대부분 마무리되던 지난 총선과는 달리 앞으로는 오전 늦은 시간이 돼야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다른 의혹들이 많았었거든요. 선관위가 내놓은 또 다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네, 국정원은 얼마 전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를 이용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내년 총선 국면에 사이버 공격을 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부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사전 투표자의 QR코드를 다시 바코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차단되는 게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현지에서 플랜트 건설을 하던 국내 기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 다행입니다만 현지에서는 최근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나이지리아 남부 바이엘사주 인근을 달리던 차량 석대에 갑자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재 플랜트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던 대우건설 직원 2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현지인 경호원 4명과 운전사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무장단체는 한국인 직원 2명을 곧바로 납치했고 17일 만인 어제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30일 오후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재해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나이지리아 정보당국 등과 신병 확보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된 건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현지에서 몸값을 노린 납치는 올해만 800여 건, 지난해엔 1,1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에는 한국 건설 대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고 교민 405명, 한국인 근로자 34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시큐리티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안전한 현지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랍됐던 2사람은 오늘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새해 첫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늦은 밤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2명이 탄 킥보드가 인적이 드문 도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킥보드와 부딪힙니다. 차는 반대편 차선을 지나 건물 앞에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꽝 소리가 나서 뭔가 하고 뒤돌아서 밖을 봤는데 차가 건물 쪽으로 돌진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신촌 명물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충격 후 인도까지 넘어와 이렇게 차단봉을 부수고 잔해까지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 운전자 20대 여성 A씨는 사고 당시 역주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2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성분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입건을 했죠. 킥보드 운전자가 지금 과실이 더 많은 사고로 보여져가지고. 승용차 탑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25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킥보드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6배 이상 급증해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앞두거나 산후조리할 때 이를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여성 변호사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출산 때문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해명했는지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사 A씨는 출산이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로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10월 초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9월 말 출산한 A씨는 산후조리 때문에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번째 연기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9월에 이제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더 여유를 주셔서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제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리 변호인을 세우는 복대리도 허가하지 않아서 A씨는 결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임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근데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 마냥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 또 다른 여성 변호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성 변호사회는 질병이나 사고는 재판 일정을 바꿔주면서 출산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재판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변호사협회 등과 논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영국에서 맞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는 레몬 주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사가 한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칫 K뷰티로 이름난 한국 이미지만 훼손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베이컨의 지방 부분에 노란 액체를 주사합니다. 10분이 지나자 지방이 녹아내려 흐물흐물해졌습니다. Oh my goodness, look at that. 특히 영국에서 신드롬을 낳고 있는 레몬 주사입니다. 배에 주사를 맞고 3주가 지나자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영상도 인기입니다. 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SNS에서 지난 6개월 동안 8,15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레몬 주사를 뜻하는 레몬 보틀 검색어가 올해 9월 지방 흡입수를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제품을 한국의 한 회사가 만들었다고 전하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내 이 주사를 맞고 멍이나 감염, 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고 소비자 불만도 약 90건 접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사실상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체 실험도 아니고 사람한테 써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한국산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미용 주사가 기존에 쌓아온 미용 강국 이미지를 훼손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올 한 해 부자들은 자산이 2,00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사이에서도 희비는 갈렸는데 세계 경제 흐름의 주도권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쩍 안아 들어올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머스크는 올해 세계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늘린 부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Now, I think the climate change alarm is somewhat overblown in the short term. It's still a concern in the long term, but I think it's exaggerated in the short term. 블룸버그가 발표한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28일 기준 머스크의 순자산은 우리 돈으로 301조여 원, 지난해보다 123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기업 주가가 떨어진 탓에 최고 부자 자리를 머스크에 내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명품 수요는 크게 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AI라든지 신산업 쪽에는 이제 머니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기술 분야 억만장자의 순자산 총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자산이 약 92조 원 불었고, 머스크와의 격투기 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세계 6위 부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109조 원 늘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은 올해 4조 원 넘게 늘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우리나라 일종의 식문화가 되고 있죠.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커피를 파는 카페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외국계 커피 브랜드까지 국내로 진출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카페도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파는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몫이죠. 지선우 기자입니다. 황학동 중고시장. 중고 매장 한쪽을 커피 추출 기기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반값은 받아요? 반값은 되죠. 폐업한 카페가 늘면서 중고 매장에서도 물건을 가려받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순환이 좀 많이 안 되니까 매입하는 것도 상태 좀 좋은 거 그런 것들 매입하죠. 오래된 것들 매입하는 거. 카페에서 쓰던 탁자, 의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와서 물어보고 뭐 와서 견적받고 온 사람들은 뭐 많이 올 때는 6, 7팀도 오고 많이 와요.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카페 수는 약 11,400여 곳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약 1,000곳씩 문을 닫은 셈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개인 카페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거기는 3,000원이 넘는데 프랜차이즈들은 일단 저가 커피들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저가 커피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반면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토종 프랜차이즈에 더해 최근엔 고급화를 내세운 외국계 프랜차이즈 커피점도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캐나다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냥 찾아온 거거든요.
소비자들도 저가 커피, 브랜드 커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개인 카페가 설 곳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업계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문제는 태영건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시장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경제부 김창섭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금융당국도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정부는 시장 안전조치 자금을 85조 원 운영 중입니다. 예.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정부는 이 자금을 필요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유동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태영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에 직접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적 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지금 대책들로만도 괜찮은 상황인 겁니까? 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영향을 받는 자금이 금융권 총 자산의 0.09%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금융권의 자금 상황이 튼튼해서 태영건설 문제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문제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 입니다.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비중이 대형 은행들보다 크고 최근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인데요. 예.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원 수준인데 은행이 44조 원, 보험이 43조 원, 증권이 6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은행의 연체율은 0%인데 저축은행은 5%대, 증권은 무려 14%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PF 위기가 전체 금융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권에서 유동성이 막히게 되면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태영 다음은 어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다른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신용 보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미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은 줄줄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내년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양시장이 위축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도 타격을 주게 되고 일자리 축소 등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31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옆 나라 폴란드 영공에까지 미사일이 날아드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핑몰 한가운데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18시간 동안 미사일 122발과 무인기 36대가 주택과 학교, 병원을 가리지 않고 날아왔습니다. Це займає досить великий час. Ну і, звісно, через те, що сьогодні можливі знову пуски, як от зараз. 개전 이후 최대 규모 공습으로 현재까지 31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까지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폴란드 당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Około 40 kilometrów mamy naruszenia przestrzeni.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선 민간인 피해를 낸 러시아를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Украинской ПВО, размещаемых в жилых кварталах украинских городов, в наруш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права. 지난해 이맘때도 러시아의 무더기 드론 공습을 겪어야 했던 우크라이나 주민들. 반복되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 보호구역을 이탈한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공포에 떨었지만 금세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구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은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벽돌담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털을 다듬고 하품하더니 느긋하게 엎드려 휴식을 취합니다. 구경꾼들로 시끌벅적하지만 신경도 안 씁니다. 25일 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필리비트의 마을에 다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담벼락 위로 올라가 그대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당국은 이튿날에야 안전 그물을 둘러쳤는데 그 사이 아무런 사고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땅에 바싹 엎드리긴 했지만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에 나타난 지 12시간여 만에 마취총으로 포획돼 보호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You can see the forest department after having tranquilized the animal and they're trying to, put it into the cage now. 호랑이는 2-3살 정도의 어린 암컷으로 인도 네팔 국경의 보호구역 숲을 벗어나 마을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호랑이가 아파 보인다며 잘 치료받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뭘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도 몰랐던 한동훈 호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의 인선을 용산에서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비대위 인선 발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참모에게 이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는지 명단은 언제쯤 발표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담당 참모는 멋쩍은 듯 알아보겠다는 정도로 얘기했지만 이 다음 날 발표 직전에서야 대통령실의 명단이 공유됐고 이 대통령에게 별도 정식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한 위원장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굳이 당무에 대해 사사건건 알아보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위원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날까지도 인선 내용을 몰랐다는 건 의외이긴 하네요. 예, 물론 일부 참모들은 굳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 많으니까 따로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당무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꽤 강하다고 합니다. 이 한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맹종에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비대위원은 전부 다 한 위원장이 직접 고른 인물들입니까? 예, 이 한동훈 위원장 취임이 지난 26일인데 사실 인선은 그 전부터 움직였다고 합니다. 일부 비대위원들에겐 성탄절쯤에 벌써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 한 비대위원은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놀랐다고 하고요. 이 바로 비대위 제안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리 윤도현 위원님께서는 바로 저한테 수락을 하시지는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대위원 면면들을 보면 꽤 파격적인데 당직 인선에서도 의외의 인물들이 나왔죠. 예, 여권 내부에서는 반대파 껴안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공천과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0.5선의 충청 지역 장동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장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한 위원장은 나 같아도 나를 반대했겠다면서 오히려 그런 배경이 사무총장의 적임이란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핵심인 정책위의장도 유이동 의원이 유임됐는데 옛 유승민계에다 비윤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당직 인선 당시에 이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럴수록 함께 가야 한다면서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윤도 몰랐던 한동훈 호의 느낌표는 발 잘못되면 반칙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한 장관이 어제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겠지만 이 한 발은 반드시 이 공공선이라는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면서 이 피벗 플레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농구 용어인데요. 이 한 발은 바닥에 고정하고 다른 발로 움직이는 농구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한 발을 떼면 트래블링 반칙이 됩니다. 이 지금이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수비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만큼 이 과연 축이 되는 발을 끝까지 떼지 않고 버틸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피의 사실도 내로남불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내로남불은 무슨 뜻인가요? 과도한 피의 사실 문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만요. 최근 야권 인사들의 발언들이 엉뚱한 곳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선균 씨를 수사했던 기관이 경찰인데요. 이 검찰까지 함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먼저 가족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이 검찰과 경찰이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줄곧 이 검찰 독재를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는 국가 수사 권력의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을 따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 보도 행태가 원인이라면서 후진적인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이 마약 수사 못하게 법을 바꿨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마약 투약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계속 비판해왔던 건 사실이죠. 예,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범죄자 낙인을 찍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검찰의 이재명 망신 주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물증도 없는 터무니없는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진실을 감추려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행하는 범죄자 낙인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면은 여야 입장이 좀 달라 보여요. 예, 이 특검법에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물론 피의 사실 외 이런 표현을 넣기는 했지만 이 수사 내용을 매일 브리핑하다 보면 자연스레 피의 사실 공표되는 게 이게 여당 입장이고요. 네. 반대로 야당은 과거 최순실 특검 때도 하던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피의 사실도 내로남불의 느낌표는 비극의 정치화는 그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의 행태 이런 거는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비극을 정당화하거나 정치화하는 일은 더더욱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1000만 영화가 2편이나 탄생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극장가에도 봄이 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사실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영화 99%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혈 형사 마석구의 시원한 펀치로 초여름 극장가를 강타했던 범죄도시 3와 긴박한 연출과 고증으로 연말 관객을 사로잡은 서울의 봄까지 올해 한국 영화계에는 2편의 1000만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양극화는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개봉한 우리 영화 650여 편 중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고작 13편. 그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도 되지 않는 6편에 그쳤습니다. 개봉작의 99%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한 겁니다.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했던 밀수도 500만 관객을 겨우 넘기며 제작비 회수에 만족해야 했고 비공식 작전과 더문 등 호화 캐스팅과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들은 연달아 고꾸라졌습니다. 티켓값도 오르고 OTT로 많이 보다 보니까 평점의 영향이라던가 그 리뷰 같은 매체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니까 톱스타들의 마약 스캔들도 영화 산업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화된 관객들의 기준이나 성향에 맞지 않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1000만 영화가 아니더라도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줄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 용의 해를 맞는 내년 영화계와 극장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80대 원로 배우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배우 신구 씨는 심장 박동기까지 달고 오늘이 마지막인 양 열연을 토해냅니다. 힘들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 선택했다며 허허 웃더군요. 나이 잊은 열정에 불을 쬐면서 지난 360여일을 돌아보니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성공한 것보다 미완성인 것, 이루지 못한 것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죠. 연말이면 자이가르닉 효과라 부리는 이 현상에 특히 사로잡히곤 합니다. 연기내공 도합 182년의 배우들 인생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큰 희망을 안고 기대하고 살지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고 그걸 이루려고 또 바라고 사는 게 우리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다렸던 것이 오지 않아도 내일은 올 거란 희망을 바라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지혜를 나눠줍니다. 감사하게도 이틀 뒤에 찾아올 내년이 있으니 조금은 부족했던 2023년은 편안하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